안녕하세요. 모의고사 1회차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에서는 81번부터 90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81번은 마이스 산업 분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다시 문제를 풀기로 하겠습니다. 고객 실무 15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즘 각광받는 산업으로 마이스 산업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스 자격증도 지금 국가고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그닥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이제 기업 회의를 주관하는 거. 그래서 미팅에 M자를 따서 M, 그 다음에 포상 관광. 그래서 인센티브 트러블, 그래서 뭐 중국에서 한국으로 포상 관광을 보낸다라든가 또는 뭐 한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그 다음에 뭐 일본 이런 쪽으로 포상 관광을 보내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I를 따서 I, 그 다음에 컨벤션은 국제 회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제 회의를 주관하는 것 해서 C, 컨벤션, 그 다음에 전시의 E를 따서 E,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각각 하나를 진행해도 되고 뭐 통합적으로 진행해도 되고 분류를 보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회의는 최소 참가자가 10인 이상으로 최소 반일 4시간 이상 진행되는 모든 회의를 미팅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 포상관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에서 포상관광을 뭐 3,000명씩 그죠? 1,000명씩 보내줘, 기업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겨서 일본으로 또 보내게 됐죠. 근데 이 포상 관광을 오게 되면 이 중국인들이 단순하게 그냥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와서 1박 이상 체류함으로 인해서 이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방문함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 그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음료, 식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1인당 쓰는 돈이 뭐 적어도 몇 천만 원 이상씩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1억 이상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문을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마케팅 산업이 많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자본을 가지고 생산 판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으로 유형화시키는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상 관광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회의에 해당돼요. 그래서 기업회의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큰 거, 그리고 여기서는 3개국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10명 이상 참가하여 아이디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토론, 정보 교환, 사업 등 마이스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벤션. 그 다음에 전시 같은 경우는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을 특정 장소인 전문 전시 시설에서 1일 이상 판매, 홍보, 마케팅 등을 활용하는 거. 이걸 갖다가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가 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기업회의, 미팅, 그 다음에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산업, 앞으로는 매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기업회의를 의미하면서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0인 이상의 참가자가 교육, 아이디어,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그 다음에 토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여 4시간 이상, 반일 이상 진행하는 회의의 유형어입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현재 3번으로 체크되어져 있는데 맞나요? 여러분? 틀린 오답을 체크해놨죠. 그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3번에 있는 박스가 2번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팅 체크하시고요.
82번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하여 정의한 학자는. 자, 사람 이름을 묻는 문제는 좀 어렵긴 한데 뭐 어떡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외워놓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소비자란 타인이 공급하는 물자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공급자에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 학자는 다케우치 쇼미라는 일본 사람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정의도 보면 세 사람 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마무라 세이와도 나왔고요. 포니펠도 나왔고요. 지금 현재 시험 문제에서는 다케우치 쇼미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세 사람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마무라 세이와 같은 경우는 소비자는 생활자이며 일반 국민임과 동시에 거래 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포니펠은 개인적 용도에 쓰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나올지는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각각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83번 소비자 기본법상 명시된 소비자 단체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소비자 단체는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소비자 단체의 정의를 보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죠. 그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의 각 업무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건의하는 거죠. 그죠? 그 소비자 보호단체가, 소비자 단체가 심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심의는 국가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물품 등 규격, 품질, 안정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관한 조사 분석을 한다. 그리고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그 다음 소비자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 정보 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바뀐 부분이 여기 두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3번에 보시면 틀린 이유가 뭘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의 심의라고 되어져 있죠. 아까 전에 뭐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의는 못한다. 그죠? 시행규칙을 제정도 못하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소비자 단체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 84번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와 관련된 다음 보기의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 17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때는 소비자는 어디에?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 여기가 가로였어요.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소비자원입니다. 당연히 기업에서도 어디로?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았을 때 아래의 경우에 하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똑같이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자,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그 다음에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제 위법 사실을 통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처리 기간이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이죠. 그죠?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뭔가 신청을 받거나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가장 기본 기간은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 합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지체 없이 소비자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죠? 근데 피해 원인 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요. 그리고 피해 구제 신청 사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 뭐 가령 의료 관련 사건, 보험 사건, 그 다음에 농업이나 어업 사건, 그 밖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함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한다고요? 60일 이내의 그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숫자가 30일과 60일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피해 구제 절차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죠. 이 중지되는 경우는 합의가 되면 중지가 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한다.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구제 절차는.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피해구제 절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중지할 수 있고요. 당사자의 소제기에 따른 절차 중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그죠? 피해구제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뭐죠? 대통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통 30일이고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30과 60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85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8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OECD 8원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집 제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집 제한의 원칙, 그 다음 정확성의 원칙, 목적의 명확한 특정의 원칙, 그 다음에 이용 제한의 원칙, 안전조치 원칙, 공개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 그 다음에 책임의 원칙. 이렇게 해서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수집 제한의 원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어때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는 거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정보 주체에게 통지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OECD 8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수집 무제한의 원칙이 아니라 수집 제한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정확성의 원칙은 개인정보는 그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으로 보존되어야 된다. 이 문장이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해당하는 게 정확성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목적의 명확한 특정의 원칙이 있다. 그죠?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수집할 당시에 미리 특정되어져 있어야 된다. 목적이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후의 이용은 특정된 수집 목적 달성 또는 당의 수집 목적과 일치해야 되는 거. 그리고 수집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용 제한의 원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목적 명확과 특정의 원칙은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이용 제한의 원칙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제한의 원칙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안전조치의 원칙은 개인정보를 분실, 불법적인 접근, 훼손, 파괴, 그 다음에 사용, 변조, 공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해킹으로부터도 보호해야 되고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안전조치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의 원칙은 모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하단이나 어떤 부분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져 있어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처리 장치 설치, 그 다음에 활용과 관련된 정책은 공개를 해야 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한 이용 목적, 그 다음에 정보의 관리자를 식별을 해야 된다. 주소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공개의 원칙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공개의 원칙은 뭐에? 개인 참여 원칙의 필요 조건이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참여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인 참여의 원칙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 개인은 자기에 관한 정보를
정보의 소개를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으로 쉽게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참여의 원칙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개인 참여의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은 그 이유를 구하고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 파기, 정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의 원칙이 있죠. 그죠?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여기에 관한 책임은 첫 번째 법적 제재에 따른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규범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개인정보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 자 여기서부터죠.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해서 정확성의 원칙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뭐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OECD 8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의 원칙 시험 문제 나왔고요. 방금 나왔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용 제한의 원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안전조치, 공개의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문제 정도 시험 문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86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제7조 2항이죠. 7조의 2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237페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구성을 살펴보면 보호위원회는 구성을 하되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상임위원이 2명이고요. 이 2명 중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몇 명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로 살짝 가보면 1번의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까지는 맞죠. 그죠?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9명.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보호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외에 위원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이 임명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상급 이상의 공무원 그러니까 구성 요인, 위원들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러면 그 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검사, 판사, 변호사, 그죠? 법 관련 교수, 소비자 보호법에 관련된 교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교수, 단체, 임원직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상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직 공무원이죠. 그죠? 이상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한 조건이 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해야 됐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3년 이상 담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7조 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는 보호위원회 조건들이죠. 그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들이 2번에서부터 5번까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87번 이제 보시면 보기 중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죠?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설치를 막 해도 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5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 영상정보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앞에 시험 문제죠. 이런 경우는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시설 안전이나 하재 예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통 단속에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교통정보 수집 분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기기를 설치 운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장소가 있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곳 하시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어요. 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죠. 첫 번째,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교정시설. 그죠? 그 다음에 정신보건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그래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는 CCTV를 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설치 운영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찾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 맞죠? 그죠? 교통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야 되죠. 범죄 예방,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하재 예방에 필요한 경우, 마을을 보시면 도난 사고 및 예방을 위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이런 곳에는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은 가, 나, 다, 라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8번 인적자원 개발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는 또 학자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자, 인적자원 개발은 약자로 HRD라고 하죠. 그죠? 빈번하게 들어보셨던 용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224페이지. 인적자원 개발을 맥라간이라는 교육학자죠. 그죠? 맥라간은 시험 문제 얘도 나왔고요. 다 나왔습니다. 4명 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맥라간은 개인, 집단,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훈련 개발, 조직 개발, 경력 개발을 통하여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학습 활동을 하는 거. 이것이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학자는 맥라간. 나들러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네요. 업무 성과 향상과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실행되는 계획적인 학습의 경험이다. 이런 교육과 훈련 및 개발의 새 영역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은 나들러. 그죠? 와킨스는 조직의 개인, 집단, 그 다음에 조직 수준에서 장기적이고 직무와 관련된 학습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 분야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따져보면 다 똑같은 말인데 단어가 조금씩 다르죠. 이제 스완슨 같은 경우는 성과 향상을 위하여 조직 개발, 개인 훈련 및 개발을 통해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은 다른 용어로 비슷한 용어로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관련된 용어들이 보면 인간 자원 개발, 그 다음에 인력 개발, 인재 개발, 산업 교육, 기업 교육, 사내 교육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인적 자원 개발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조직 개발, 개인 훈련 및 개발을 통하여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스완슨이 얘기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9번 크로스가 제시한
성인학습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교육학에서 성인학습의 기본 원리를 찾아보면요. 일단 성인학습이라고 하면 일반 공교육은 아니죠. 공교육을 지난 다음, 그럼 성인들이 받는 교육이다. 만 19세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때 그것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고 현실감 있는지 실용성 여부를 확인해라. 그리고 공교육이, 의무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어떤 교육을 받아요? 실용적인 어떤 학문을 교육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직업에 또는 자기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나 개념만 제공한다. 성인학습자는 보통은 이제 뭐 40대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노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도 좀 이렇게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투입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 개념만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 잦은 피드백과 요점 정리하여 기억을 유지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서 기억도 자꾸 감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면 이번에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평가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해야 되겠죠. 성인학습은 자율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2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다 풀었죠. 그죠? 스스로 평가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0번 기업 상품 발표를 위해 보기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경우 이에 가장 부합하는 프레젠테이션 4P 요소에 해당하는 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구성 요소가 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프레젠터가 있어야 되고요. 프레젠터.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전달하죠? 청중. 그죠? 청중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요? 메시지. 그죠? 이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청중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4P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4P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위한 4P 분석은 4P는 첫 번째 퍼포먼스 목적, 두 번째 청중, 그죠? 세 번째 장소, 그 다음에 사전 준비. 그래서 이 4P에 관련된 각각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목적, 퍼포즈. 어떤 목적으로 강의할 것인가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10개를 전달하려면 100개를 준비하는 거. 사전에 미리 조사할 사항, 청중은 무엇을 청중의 기대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서 가야 된다는 거. 일단 두 번째는 사람, people,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 청중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중의 수, 한 강의실에서 몇 명이 듣는가 또는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 직급, 학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청중의 남녀 구성도 챙겨야 되겠죠. 그죠? 청중이 남성이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야 효과적일까요? 강의 논조가 논리적인 거.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 근거 자료 제시, 그 다음에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거.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요. 여성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고를 하죠. 남성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죠. 논리적 사고. 그래서 이러한 논조가 강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좀 시각적이고 감동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나 그림, 그죠? 이미지나 그림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포함해서 제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소, 플레이스. 강의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소는 3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장의 전화번호, 진행자, 약도, 소요시간, 교통사정, 일기예보, 그 다음에 실내 분위기 확인, 그 다음에 장소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죠? 발표하는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 다음 발표장의 배치와 발표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발표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뭐 회의실인지 연회장인지 컴퓨터실인지, 그죠? 그 다음에 시설을 확인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터가 분석해야 되는 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자신감,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잖아요. 프레젠트는. 근데 이 자신감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버페레이션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많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자료 수집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정보와 자료 수집을 할 때는 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모은 뒤 이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표 자료로 만든다. 그 다음 단계는 아무리 정보가 많고 도움이 되더라도 이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가공해서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정보를 병렬식, 직렬식으로 솔루션에 맞추어 가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요. 준비는 자신감 있으려면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 리허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 설명회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 한대요. 30일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리허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아우라 효과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람은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대중 앞에 서는 거래요. 죽음보다도 더.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우라 효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발표자가 실제 바라보는 사람이 멀리 있을수록 시야가 그 앞뒤 좌우로 넓어지는 현상을 이용할 때 얻는 효과예요. 그래서 아우라 효과 같은 경우는 앞에 연단에 섰을 때 시선을 어떻게 본다? 가장 뒤편에 있는 중간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시선이 다 이렇게 퍼져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정보 수집이에요. 정보를 수집할 때 간접적 정보 수집은 뭐예요? 청중을 아는 정보원으로부터 청중의 속성을 질문해서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문장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용어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봤더니 프레젠테이션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청중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있는가?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청중의 생각, 느낌,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목적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왔죠. 그죠? 그래서 퍼포즈 4번이 되겠습니다. 사피 분석은 뭐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는 사피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한 가지 유형 나오고요. 방금 전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중에 관해서도 개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에 준비해야 되는 자료, 여성인 경우에 준비해야 되는 자료.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3문제죠. 그죠? 4문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거, 점검 요소에 대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준비에 대한 것도 나오죠. 그래서 총 거의 한 8, 9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우라 효과의 정의, 그 다음에 간접 정보 수집 용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우리 모의고사 1회차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 문제풀이를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